검찰 출신이잖아요. 근데 검찰 출신들은 약간 이제 여의도 정치권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뭔가 저 사람들은 늘 수사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불신하는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 또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실상. 이 양단의 어떤 그 생각이 교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고 같이 동지적 의식을 가지고 의사소통도 잘 하고 또 리더십도 발휘하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신뢰하기 좀 약간 저 마음이 주저하는 부분 이런 게 동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태현의 정치쇼.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세상에 가장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싸움 구경이죠. 특히 우리 편 말고 남의 편끼리 싸우는 거. 예, 뭐 그렇다고 정부 여당 계속 싸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명문 정당 민주당처럼 국힘도 그 반짝반짝 윤이 나는 윤희 정당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예? 이재명 신임 대표님 정말 실망입니다. 윤이 나긴 뭐가 납니까? 윤핵관 대 이준석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들은 정령 안 보이십니까?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안녕하세요, 유혜진입니다. 안 의원님 많이 답답하세요? 요즘 제가 유럽에서 캠핑하는 거 아시죠? 여기 한번 오세요. 자연 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 잡념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오늘 정치쇼 나오시는 분도 얼마 전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셨잖아요. 그거 좋으셨죠? 정부 여당의 위기 그 해답을 알려줄 사람은 누구인가? 이보시게 그 적임자가 오늘 정치쇼에 나왔단 말이야. 보수 책사 국힘의 전략통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다 이 말일세.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4부 정치쇼 초대석 우리 깐부잖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깐부는 누구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 중진 정치인들 모시고 첫 질문은 여행 얘기로 시작하게 될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왜 그게 신선하게 다가왔냐면 사실은 김재원 전 최고께서 최근에 정치적으로는 좀 안 좋은 일이 계신 거예요. 최고위원 사퇴하시고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아픈 기억을 제가 상기시켜드려서 대구시장 경선 탈락하셨잖아요. 근데 정치인분들이 선거 떨어지신 다음에 외국을 많이 가시는데 대부분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처럼 미국 방문, 뭐 미국 유학, 안철수 전 대표는 독일 유학,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네팔 등산 뭐 이런 코스는 많이 가거든요.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 가신 분은 처음이어가지고 저 굉장히 신선했는데. 예. 근데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은 사실 종교적 의미도 좀 있거든요. 과거 이제 프랑스에 있는 구교도들, 그렇게 가톨릭 신자들이 프랑스부터 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성 야고보의 시신이 안치된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순례를 가는 1000년 동안의 그 길인데, 그러나 지금은 종교인들보다 일반인들이 많이 가서 이제 순례길을 걷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일이고, 이게 이제 한 814km나 되니까 적어도 30일에서 40일 정도 걷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걸어가는 것이 참선이라고 또 불교에서는 그런 말도 쓰는데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고 마음의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떨어지고 나면 섭섭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미국 사람도 생각나고. 그럼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에 그냥 좀 벗어나서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 정리도 하고 또 그러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면 참 그 소중한 시간이고 나도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뭐 지난 세월이 별로 보잘것없는 일, 불필요한 일, 쓸데없는 일에 매몰되어서 인생을 낭비했구나. 정말 이제 소중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주로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싶은 사람 또는
이제 내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사람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미운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다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럼 돌아올 때 되면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죠. 왠지 저 국민의힘 의원총회 다시 하시면 가셔서 강연을 한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분들 다 쓸데없는 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가요? 아니 정치적으로는 제 어떻게 보면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떠나가신 게 지방선거 이후에 네.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갈 때가 6월 16일 날 갔다가 8월 18일 날 돌아왔는데요. 한 네. 2달 동안에 네. 갔다가 보니 나라가 막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더만요. 그리고 유럽에 제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걷고 그다음 나머지 시간은 또 배낭을 메고 열차를 타고 저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네. 그냥 다음 날 일정만 정하고 그 다음 날 일정은 안 정하고 그래서 열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좋으면 좀 더 있고 네. 조금 뭐 돌아보고 끝났다 싶으면 그냥 다음 도시로 가고 네. 이렇게 해서 쭉 다녔는데 어느 나라에 가면 이제 그 나라 신문을 사서 구글 번역기에 돌려보면 또 이제 정치면이 궁금하니까 보면 그만큼 정치 거기도 뭐 정치가 시끄럽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진흙탕에 뒹구는 이런 정치는 처음 봤어요. 야, 저 한 정치권 2달 떠나서 돌아가신 다음에 왠지 도인이 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 그러면 현안 얘기 좀 해볼게요. 2달 동안 국민의힘하고 용산의 대통령실에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당 대표는 저 징계받고 비대위에 갔다가 법원에서 치고 네. 이 많은 수많은 일들 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근본적 원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사실 그 대통령이 그 선거 과정에 내세웠던 여러 가지 어떤 청사진이 있거든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집권 세력 내부에 대통령의 집권이 이제 자신과 맞지 않다는 자신의 미래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항상 이제 뭐 정치 세력은 그런 거니까 그렇죠. 이것을 잘 끌고 나갈 당과 정부의 리더십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의사 그것을 흔히 뭐 정견이라고 하잖아요.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사체를 만들고 정권을 획득해서 그 정견을 실천하는 즉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목적으로 모인 결사체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과연 정견이 같은가? 뭐 그것도 저는 의문이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질이 멸렬한 상태에 빠졌고요. 저는 이제 리더십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치하는 목적은 결국은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네. 잘 살게 하고 나라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그 목표가 있는데 모두 그 목표를 좀 도외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사람이 좀 추상적으로 됐고 저 구체적인 거 좀 들어가 보죠. 기본적으로 저 이준석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분들과의 어떤 충돌이 이 당 내용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사실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데 직접 관여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징계를 당하고도 한동안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분이 소송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분인데 네. 자신의 징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고 당에 재심 청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건.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소송을 했고 비대위의 전환 과정에 절차상 좀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타겟을 대통령과 윤핵관으로 잡았죠. 대통령과 윤핵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그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었고 뭐 윤핵관이 뭐 어쩌고 하지만 그 즉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절대자가 주도하는 이 사태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절대자가 나서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라는 그런 요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상황은 이미 훨씬 지나가 버렸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도 체제를 리더십을 회복하는 과정, 그 절차는 뭐 지금 비대위를 새로 구성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법원에서 더 이상 뒤집히지 않도록 절차를 잘 갖춰서 비대위를 빨리 구성하고 그다음에 자기 지도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죠. 근데 저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도 페이스북에 아마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처음에 금요일 날 가처분 국민의힘 지고 나서 네. 당원 당규 개정해가지고 비상상황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적시해서 다시 비대위 만들면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던 것 같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하는 결론이 났는데 지금 담당 재판부가 동일한 부장판사기 때문에 이게요. 또 소송 걸면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 당원 당규 해석권자는 상임전국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판결문에 보면 해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전제로 해서 집행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전국위원회가 회의를 열었을 때 이 상황이 이러이러한 최고위가 기능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으니 이것은 비상 상황이다라고 그 당원 당규 해석에 관한 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했어야 돼요. 그랬으면 판결이 그리 나지 않죠. 근데 그걸 이거는 비상 상황이니까 비대위를 구성하는 걸로 의결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2011년도 그때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디도스 사건이 터졌어요. 예전에. 예,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그것이 검찰 수사에 밝혀지니까 그때 이제 최고위원들이 4명이 사퇴하면서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왔거든요. 우리 당은 이제 이렇게 이제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고 그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면 그것이 일종의 대표에 대한 탄핵으로 간주해서 비대위를 구성했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뭐 당연히 이것은 비대위가 그 출범한다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법적인 잣대로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페이스북에도 먼저 이것이 비상 상황이라는 해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고 차제에 이런 해석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만들자. 그리고 민주당이 우리 당을 보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헌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에서 자기 지도부를 가능한 빨리 출범시키는 것이 이 혼란 상황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부 중진 의원들은 법원 결정에 반하는 거니까 비대위 하지 말고 예전 최고위치로 돌아가자는 얘기들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 언론의 사설도 이렇게까지 법원 결정에 반하게는 비대위 해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를 밀어내는 게 맞냐 이런 취지의 사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이제 듣기 쉬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비대위로 돌아가는 거는 불가능해졌거든요. 이미 최고위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의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2차적 3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한다는 건 사실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려니 자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맞고 다만 소송을 이제 잘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있으니까 소송의 가능성을 줄이고 가능하면 새로운 지도부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더 빠르고 그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를 여의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서초동 가져가는 거에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혹시 지금이라도 의원님 보시기에 이준석 전 대표 누군가 잘 설득해서 윤석열 대통령 품어 안고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 사퇴하고 당은 전당대회 가서 차기 지도부 선출해서 불러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인가요? 그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분이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죠.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준석맘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별명까지 있었잖아요. 제가 네. 옆에서도 보니까 정말 성심성의껏 우리 최고위원 중에서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왔거든요. 네. 물론 뭐 그래서 당협위원장도 뭐 받는 성과도 있었지만 근데 뭐 이제 그 엄마 말씀도 안 듣잖아요. 그래요. 예. 그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조금 그 독특해요. 그리고 그 독특한 그분의 그 어떤 캐릭터를 인정하고 네. 가는 것이 좋다고 봐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 당 지도부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테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상황은 뭐 몇몇이 협의한다고 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내에는 이미 또 차기 당권을 생각하고 그렇죠. 다른 말을 네. 하고 있는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그것이 이제 차기 당권 경쟁이 유리하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뭐 이준석 대표와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용산과 이전 대표의 극적 화해와 탁 이것도 어렵다. 이준석 대표가 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 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네. 대통령을 이 정쟁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통령을 악인으로 그 묘사를 하면서 네. 자신은 피해자로 묘사를 하고 뭐 예컨대 뭐 절대자. 황제가 뭐 금투사를 옆구리를 찌른다 이런 비유 또는 절대자가 네. 주도하는 이 사태라고 하고 더 나가서 무슨 뭐 신군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정치는 그보다도 더한 사이에서도 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뭐 그럴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결이 될 상황은 아니라고 네. 보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스스로 어떤 그런 정치적 대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수시로 이제 폭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분이 있죠. 저는 도대체 누가 네. 그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뭐 사퇴하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녹음 있으면 좀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 이제 용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용산에서 지금 인적 개편 있다고 막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정무라인에 대해서 손을 좀 많이 대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저 의원님께서 정무특보를 지내셨던 걸로 제가 정무수석 됐죠. 정무수석도 하시고 네. 정무특보 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 정무라인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좀 뭐 용산 대통령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진복 수석, 그렇죠. 그 근데 비서관 이제 홍지만 전 비서관 사퇴. 근데 이제 정윤호 전 비서관 정무수석실은 이제 그 업무가 이제 국회와의 소통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회는 여당 야당과의 소통. 근데 이제 정치권과의 소통 더 나가서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통령이 이제 어떤 정치적 입장을 결정할 때 그걸 보좌를 해야 되죠. 예. 이렇게 결정하도록 그 보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정과 또 국회에서의 결정을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결정과 잘 조화롭게 가도록 그렇게 의견 조율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당이 대통령을 좀 돕도록 그 설득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국회도 설득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인데 지금 그러려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부분도 있어야 네.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제 약하다. 그 기능이 네. 약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여의도 경험이 없이 음. 정치 입문한 지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집권 초부터 정무라인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무특보 필요한 거 아니냐, 정무장관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정무 기능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무비서관실에서 비서관 2명 사퇴했어요. 네. 그럼 제일 책임자 수석인데 이중복 정무수석 교체해야 된다. 그냥 놔둬도 된다. 이진복 수석은 저 굉장히 후덕한 분이니까 네. 아마 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근데 검찰 출신들은 약간 이제 여의도 정치권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마음속으로 예.
뭔가 저 사람들은 늘 수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신하는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 또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실상. 이 양단의 어떤 그 생각이 교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고 같이 동지적 의식을 가지고 의사소통도 잘 하고 네. 또 리더십도 발휘하고 하면서도 네. 이 사람들을 신뢰하기 좀 약간 저 마음이 네. 주저하는 부분 이런 게 동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무수석실 개편한다는 것도 저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싫든 좋든 결국은 국회예요.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300명의 의원들이 대통령의 운명도 결정하고 대통령의 정책도 결정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평판도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많이 공격하면 아무래도 평판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 링컨 대통령의 경우는 아주 정적들도 뭐 저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1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그때 100년 전의 이야기를 보면 대통령이 일리노이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워싱턴까지 가는데요. 대통령 당선인이 제일 겁내는 게 그동안에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죠. 근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무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대통령이 정치인들과 결국은 가까이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그 과정이죠. 그 과정이 좀 약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당이 저 모양 된 것은 청와대 그 대통령실의 역할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 정무 기능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1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네.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은 보니까 검사 출신이시고 중진 의원이시고 현역은 아니시고 청와대 정무수석 경험도 있으시고 혹시 용산에서 정무수석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가실 겁니까? 적임자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지금 순간. 근데 저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네. 대통령 좋아하는 거 다 갖췄는데 검사 출신에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을 갖춘 분들은 따로 많이 있고 예. 저는 뭐 제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를 부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를 리가 네.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저 산티아고 순례길을 43일간 여행하고 돌아오신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모시고 지금 당내 상황 그리고 용산의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실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